제가 지난 주말에 지인의 신혼집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집주인 남편분께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원래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전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라고 말하면 꼭 주변에서 자신이 접근 지휘한 이야기를 털어놓곤 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남편분께서 자신의 고향 친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친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소꿉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 어느 날 친구에게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보고 문자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그 문자를 보관하고 있며 보여지시는데 그 당시 너무 바쁠 시기라 장례식에 가지 못하고 조금만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장례식 둘째 날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상주였던 그 친구를 체포해 갔다고 합니다. 이유는 충격적이었죠. 그 친구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단순했지만 그 뒤엔 소름 끼치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살해 이유는 돈 때문이었죠. 친구의 어머니는 집과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친구는 돈맛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머니에게 소소하게 돈을 요구하더니 나중엔 큰 금액을 받아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 카페는 지역에서도 꽤 유명한 곳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계속 돈을 떼었다시피 하던 친구는 어머니가 돈을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계단에서 어머니의 뒤통수를 가격해 살해한 뒤 이를 사고처럼 미장에 신고를 한 겁니다. 장례식에 참석했던 동창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더 섬뜩했던 건 그 사건 이후에도 어머니의 지운이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친구가 체포된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자주 벌어졌다고 해다. 밤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거실에는 아무도 없는데도 누군가의 그 느낌이 몰려 커졌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이 여전히 그곳에서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 같다고 남편분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집에서 느껴지던 싸늘한 공기가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본의 욕심은 인간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머니의 원혼이 과연 무엇을 전하려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점점 더 섬뜩해지고 있습니다. 친구의 어머니 살해 사건은 단순한 충동 범죄가 아니다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점에서 더욱 끔찍했습니다. 친구는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그녀를 살해했을 뿐 아니다. 과거에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상한 사건들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친구는 어머니를 살해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가족을 위협하거나 해를 가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전봇대를 들이받아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치게 했던 사건, 그리고 집에서 발생했던 수상한 화재가 모두 그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그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이런 범죄들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죠. 그가 이렇게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경제적 궁핍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카페를 차려준 이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어머니에게 금전을 요구했고 심지어 위험한 투자로 4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을 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어머니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이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뉴스에 간단히 보도는 되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만큼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에서는 오랫동안 회자되며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남편분은 친구의 과거에 대해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 애는 그냥 어릴 때 옆집에서 같이 자란 친구였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닌 평범한 친구였는데 어른이 되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죽이고
가족을 대신하며 끝없이 돈에 집착했던 친구의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가 아닐까? 혹시 여러분도 돈에 집착하다 일어난 비슷한 사건이다. 누군가의 욕망이 디룩으로 끝난 이야기를 들어본 적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그 집은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리 기다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경매 사실을 알고 일부러 자리를 피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상하리만큼 집안은 점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열쇠 수리공의 도움을 받아 문을 열고 들어간 집 내부는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모든 짐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직감적으로 이 집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느꼈죠.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듯한 소름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큰 방의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누워있는 한 아가씨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미동조차 없는 그녀의 모습에서 곧 죽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되었죠. 조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적인 문제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유품은 집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를 정리할 책임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있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경매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한 사람의 비극적인 삶과 죽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은 제게 단순히 낙찰받은 집 이상의 무게를 지닌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며 수많은 사연을 접했지만 그 집에서 느꼈던 감정과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경매라는 행위가 단순한 이익 추구가 아니다. 그 집에 얽힌 이야기와 삶의 흔적을 마주하는 일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에 얽힌 사연들. 그 기밀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남기곤 합니다. 그 집에서 머물게 된 기간은 참으로 불편하고 불안했던 시간들로 기억됩니다. 사람이 죽은 집, 더군다나 그 시신을 직접 발견한 공간에서 살아난다는 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죠. 매일 밤이 깊어지면 그 찜찜한 느낌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가구를 새로 들여도 그 집에 남아있는 어떤 알 수 없는 기운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소문이 나버려 매매는커녕 임대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머물러야 했죠.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방 안에서 신이한 발소리가 들리거나 꺼둔 불이 다시 켜져 있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전기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졌죠. 한밤중에 갑자기 어딘가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거나 주방에서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순간 느껴지는 싸늘한 공기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어요. 한 번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여자의 형상이 보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낮게 한마디 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목소리는 구슬하던 무당이 제게 말했던 바로 그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깨어나서도 그 꿈이 너무 생생해 머리끝이 쭈뼛서는 기분이 들었죠. 이후로도 작은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긴 했지만 점차 그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 달 뒤 집은 어렵사리 털렸고 저는 그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과 관련된 기억은 지금도 종종 떠오릅니다. 무당이 했던 말, 북한에서 느껴졌던 묘한 분위기, 그리고 제가 들었던 고마움의 목소리까지. 그것들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곳에서 떠나지 못했던 누군가가 저를 통해 자유를 얻었던 걸까요?
그 집을 떠난 이후로는 이상한 일은 없었지만 그 경험은 제게 낙찰을 통해 얻는 집이라는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걸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다. 혹시 어떤 집이나 장소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곳에 담긴 이야기가 무엇일지 한 번쯤 상상해 보세요. 그 집을 떠난 후에도 그 경험은 여전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은 하루하루 점점 더 커졌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는 제 일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꿈 속에서 만난 죽은 아나씨의 모습은 현실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고마워요 라고 말할 때 제 머리와 가슴은 오히려 무겁고 씁쓸한 감정으로 가득 찼죠. 마치 그 고마움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결국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심리적인 부담감과 계속된 불안감에 못 이겨 결국 찜질방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했죠. 몇 달 동안 그곳에서 지내면서 제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 갔습니다. 그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집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로 인해 집은 털렸고 그동안 제게 심리적인 부담을 안겨준 그 공간은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집을 팔고 나서 제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지만 여전히 그 집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오를 때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로 그 집은 아나씨가 나에게 무언가 보답을 해준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우연의 예치였을까? 그런 생각은 여전히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미용실에서 들은 또 다른 이야기는 이 사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미용실에 자주 오는 손님이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분이라는데 그분이 얘기한 사건이 바로 인근 다른 이자카야에서 벌어진 일이다 하더군요. 이 이야기는 지금 인터넷에서도 공론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미용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지 궁금해지는 상황이네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이 사건은 몰카 사건이라 더욱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여성분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술을 즐기고 있던 중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놀랐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핸드폰이 떨어졌을 때 그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찍고 있던 동영상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여성분들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울 것 같아요. 그 핸드폰의 주인이 이자카야 사장이었다는 사실도 정말 충격적이죠. 처음에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자신이 찍은 동영상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사장이 어떻게 여성을 몰래 찍고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본인의 노출된 신체를 확인하게 된 상황이 정말 가슴 아프고 불쾌합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가 사건을 인지하고 사과하는 대신 우리 가게에서 먹은 돈 나한테 잊고 말하고 계좌로 보내다 는 식으로 말한 것도 정말 황당합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분노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 발언은 정말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죠. 이 사건은 단순히 죄인의 잘못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몰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그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평생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 사건을 통해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이어지며 그 가게 사장이 유부남이자 조딸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더욱 어이가 없게 다가옵니다. 가게가 사라지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내려갔다고 하니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다. 그런 발언을 한 사람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바뀌어서 어릴 적 기억이 나오네요. 집에서 목욕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의 이야기, 그리고 목욕탕에 가려고 했을 때 엄마가 위험하다고 한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목욕탕을 가면 위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당신에게 엄마가 하신 대답은 꽤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정말 흥미롭네요. 가게 사장의 사건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는 건 정말 어이없고 충격적이죠. 이제는 목욕탕에 가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어릴 때 목욕탕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달랐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어렸을 때는 목욕을 집에서 할 수 있다면 굳이 목욕탕에 가야 하나 싶었던 그 시절, 가족들과 함께 목욕탕에 가자는 이야기를 했던 것부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반대하신 이유가 위험해서 안 된다는 말이죠. 그때는 그냥 목욕탕이 왜 위험하지? 라고 생각했겠죠. 가족 모두 성인이고 이제 누나와 본인도 다 컸고 목욕탕에서 물에 빠질 리는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그런데 어머니가 안 된다는 말에 더 궁금해졌을 거예요. 왜 그렇게 단호하게 반대했을까? 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나니 그 이유가 충격적이고 어이없을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사실 그때는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누나와 어머니가 함께 목욕탕에 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여탕에 갔을 때 그때도 어머니는 누나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는 남탕에 갔을 테니까요. 그때의 상황을 어머니가 어떻게 기억하고 계셨는지 알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설명한 위험성은 다소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이어지네요. 아마도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가 기억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왜 그 위험을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네요.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나가 어린 아기였고 목욕탕에서 즐겁게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다니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다가와서 아이에게 몇 살이냐고 묻고 그런 뒤에 갑자기 밀쳐버린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 아이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그 할머니의 행동이 충격적이고 무서웠죠. 엄마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빠르게 반응해서 할머니를 막았는지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히 누나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정말 천만 다행이었지만 그 순간 엄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고 화가 났을까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아기를 밀친 그 할머니의 행동은 너무도 불쾌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 엄마가 경찰을 부른 것도 당연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 할머니의 말, 저희 손자는 쟤보다 나이가 많은데 저렇게 똑바로 못 걷는다는 말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 손자의 상태와 비교하면서 아기에게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이유를 댄 건데 그게 또 경찰을 듣고 있었을 때는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경찰이 그 할머니의 발언에 어이없어 한 이유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할머니는 분명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에게 그런 충격적인 행동을 할 정도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나서야만 했던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 상황을 듣고 나서 목욕탕이라는 곳이 그만큼 사람들 간의 관계가 엉뚱하게 얽힐 수 있는 장소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모든 일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터진 거죠. 엄마는 아마 그런 상황에서 딸을 지켜야겠다는 본능적인 마음으로 행동했겠지만 그 상황에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할머니가 누나를 밀친 이유에 대해 말한 부분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아이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기에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달아나서 밀쳤다니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이가 걷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이유로 어린아이를 밀쳐서 다칠 위험을 모르셨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특히나 나이가 많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다는 건 더더욱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경찰이 이 상황을 듣고는 할머니의 말에 어이없어 했다는 부분도 이해가 답니다. 그 할머니는 아마도 우리 순자는 걷지 못하는데 저 애는 왜 잘 걷나 라는 생각을 하며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 같다. 그런데 이건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었고 실제로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것일 뿐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걷는 것은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었죠. 게다가 그 할머니의 말은 다른 아이와 비교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었고 그걸 경찰이 듣고 있던 상황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상상이 됩니다. 경찰도 그 할머니의 발언에 담아하며 잘 걷는 남의 집 아이에게 해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엄마 입장에서 누나가 크게 다치지 않은 건 정말 천만다행이었지만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목욕탕 같은 평소의 일상적인 공간에서조차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할머니의 무리한 행동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행동이 아무리 이유 다 있다고 해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배려가 필요하지만 그 행동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죠. 결국 그 일이 무사히 끝난 건 다행이지만 그 할머니의 행동이 정말 위험했다는 걸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아이에게 그렇게 달아나서 밀칠 때 그건 그냥 할머니의 실수로 끝날 일이 아니죠. 그 상황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낍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목욕탕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특히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죠. 이야기를 듣고 저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밝고 건강한 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힘들어 보인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웃어넘기지 않고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었어요. 친구는 잠깐 침묵을 지키다가 한숨을 한 번 더 내쉬고는 정말 오랜만에 풀어놓듯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 몇 년 전 농협 또는 시업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그 일에 큰 흥미도 없었고 그저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점점 더 그 친구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일하는 동료들도 나름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친구가 겪은 일은 그곳에서의 미스터리한 일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처럼 생각했던 그 일이 점점 더 커지면서 친구를 점점 괴롭히게 된 거였죠. 그 친구가 일하는 금융기관에는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어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하던 친구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할 때 사무실 안에 무언가 있는 것처럼 차가운 공기를 느끼기도 하고 사무실의 불빛이 자주 깜빡이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또 자꾸 사무실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있었는데 그 전화는 도무지 누구에게도 걸려온 적이 없고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마다 울리곤 했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친구는 점점 더 피곤하고 무서워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해요. 저녁 늦게 퇴근을 하려는데 마지막으로 나가려고 할 때 건물의 복도 끝에서 이상한 형체를 보았다고 하더군요. 불이 꺼진 복도 끝에서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그냥 시커먼 실루엣만 보였대요. 처음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돌아보니 그 형체는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친구는 점점 더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졌어요. 결국 그 친구는 회사를 그만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경험이 너무 끔찍해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그냥 지나치는 일이었지만
그 친구는 이 사건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더 이상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그 친구는 결국 그 금융기관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로는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힘들어했다고 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가 겪은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려 했고, 그때의 상황은 너무도 현실적이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포 영화의 내용처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친구가 겪은 공포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일들이 혹시 제 주변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처럼 일상적인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이 어느 순간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친구는 그 자리에서 조금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점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특히 여자 일행 중 3명이 자꾸 자신을 쳐다본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처음엔 그저 다른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그 일행의 시선이 유난히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친구는 그날 술이 어느 정도 취해 있었고 분위기도 좋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걸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술이 조금 더 불고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는 점점 불안한 기분을 떨쳐내기 어려웠다고 해요. 자꾸 그 여자 일행의 눈빛이 느껴졌고 그 일행 중 1명이 자기 쪽으로 다가와서 말을 걸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좀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친근하게 다가온 것 같았지만 점점 더 말투와 행동에서 뭔가 과도하게 친밀하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야, 너 너무 매력적이야. 이런 식의 말들, 그리고 오늘 잘 놀고 가야지. 라는 식의 말들이 조금 지나친 느낌으로 다가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는 동안 자꾸 자신을 향해 고개를 돌려서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걸 친구는 느꼈다고 해요. 그 친구가 다시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날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가 점점 더 혼잡해지면서 사람들이 다들 취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친구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분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그 느낌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친구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또다시 그 여자 일행 중 1명이 다가와서 말했다고 해요. 어디 가? 끝까지 같이 있어야지. 그 말이 너무 과도하게 느껴져서 친구는 얼른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그 일행의 시선이 계속 따라오는 걸 느끼며 그냥 당장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카페에서 나와서 친구는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들과 연락을 끊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는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해요. 먼저 그 여자들 중 1명이 친구에게 자꾸 연락을 했대요. 문자와 전화가 계속 왔고 가끔은 그 여자들이 자기를 찾는 소리나 메시지가 너무 자주 와서 불편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정말 그 여자들은 친구의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혹시 다른 누군가가 자신에게 연락을 시켰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져만 갔어요. 어느 날 친구가 자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그날 밤부터 집 앞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친구는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여자들이 점점 더 집 주변에 나타난다고 생각했대요. 결국 그 친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전혀 연락을 안 하고 그 여자들과의 관계를 끊었어요. 그래도 그 여자들은 계속해서 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그 불편한 상황은 계속 이어졌다고 해요. 그 일이 일어난 후 친구는 이상한 공포감이 자신에게 계속해서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 당시 그렇게 하도 불편한 일들이 이어져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졌다고 해요. 지금도 그 여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몸이 떨리기도 한다고 말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 친구가 겪었던 일이 얼마나 두렵고 괴로웠을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느낌과 그 무언가가 자꾸 다가오는 느낌은 정말 무서운 경험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연락은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왔어요. 친구가 전화기를 들었을 때 그 여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잠시 머릿속이 멍해졌다고 해요. 경찰까지 와서 소란스러웠던 그 밤 이후 여자와는 연락을 끊기로 마음먹었고,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 분위기도 좋았고 즐거웠던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연락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연락이 왔고 처음에는 그냥 상황을 정리하고 끝내려는 의도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화의 내용은 친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고 해요. 여자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더니 갑자기 내가 왜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라며 자신을 탓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술을 마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연락을 시도했다고 해요. 그 친구는 처음에는 대답을 망설였지만 점점 불안한 기분이 밀려왔대요. 결국 그 여자와 다시 연락을 이어가게 됐는데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여자와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연락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또다시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날의 대화가 너무도 이상했다고 해요. 처음엔 별거 아닌 일로 시작된 대화였지만 점점 그 여자도 다른 사람처럼 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말투가 바뀌고 친구는 그 목소리에서 기분 나쁜 느낌을 받았대요.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 목소리가 무섭게 들려왔고 말이 끝날 때마다 그 친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해요. 그리고 한 달쯤 뒤 친구는 또 한 번 이상한 사건을 겪게 되는데 그 여자에게서 자꾸 연락이 왔어요. 이상하게도 그때부터는 그 여자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게 되었다고 해요. 다시 말하자면 그 여자에게 연락이 계속 오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친구는 몸이 이상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점점 더 그 여자가 아닌 다른 존재가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 친구는 근소 그 여자와의 연락을 끊고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까지도 몇 달 동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대요. 그때부터 그 친구는 그 일 이후로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과 고통을 겪었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 여자와 관련된 어떤 일을 떠올리면 몸이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가 겪은 일들이 단순한 술자리에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말로 끊임없이 따라오는 그 불안함, 뭔가 보이지 않는 짐이 그를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때 친구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법적인 문제로 번지면서 상황이 점점 복잡해졌고 그 여자가 직장까지 찾아온다는 발언에 대해 불안해한 것도 이해가 가죠. 당시 그 친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저 술자리에서 분위기 좋게 조금 친근감을 표현했을 뿐인데 그게 성희롱으로 뒤처지게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변호사의 조언대로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친구는 결국 500만 원을 주게 되는데 그 돈이 정말 배가 아프죠. 물리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그 금액을 지불해야 했고 그로 인해 친구의 마음속에서는 큰 회의감과 배신감이 남았을 거예요. 그 돈이 직장 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가였다는 점에서 정말 억울한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그 친구는 점점 더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당시에 아무리 억울하고 불쾌한 일이었어도 현실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운 거죠. 이런 상황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인데 법적인 대응 방법이나 그런 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말해주고 일이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 의경으로 근무하면서 이런 상황을 겪는다는 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니까요.
특별한 출동도 아니었고 그냥 갑자기 구석진 강변으로 가게 된 상황에서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모두가 왜 그리 혼란스러워하는지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시순이 담긴 들것을 보는 순간 주민으로서의 직무 수행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들었겠죠. 사람은 없고 경찰이나 관계자들만 어수선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고 현장의 진박감이 느껴졌을 거고, 아무리 수색을 하고 있었어도 그 일의 실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심란했을 겁니다. 흰천으로 덮인 들것을 봤을 때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무겁고 불안한 느낌을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해야 했는지 궁금해지면서도 그저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고자 했을 거고, 조금이라도 빨리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이런 경험들은 나중에 생각할 때도 여전히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단순히 군대에서의 일상적인 업무로 보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무거운 일이었고, 상황은 정말 감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압박을 주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군대에서 의경으로 근무하는 동안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할 때 평소와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과 불안을 느꼈을 겁니다. 단결에서 무언가를 찾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냥 일상적인 작업일 것이라 생각했을 텐데 상황이 점점 이상해지는 걸 느꼈을 거예요. 새벽에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료들과 함께 수색을 하고 있을 때 의도치 않게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거죠. 보통 군대에서는 도망된 경력들이 단순한 수색 작업이나 정리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단견으로 가서 정체불명의 사건 현장을 찾고 사람들의 얼굴은 달을 진짠한 듯 보였어요. 중대장이 찾으라고 하니까 찾으라고 말하는 모습은 다소 무심해 보이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긴장감이 담돌았을지 짐작이 됩니다. 모두가 그 상황을 그냥 처리하려는 듯하지만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들것에 실려서 이송되는 신선 덮인 무언가를 보고 나서 모든 게 뒤틀려 버렸을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사고로 여겼을 수도 있지만 그때의 느낌은 전혀 다르게 다가왔을 거예요. 사람의 시신을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해도 그 상황 자체가 충격적이었고 강변이라는 배경도 그 긴박함을 더욱 부각시켰을 겁니다. 당시의 군대 내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군대에서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은 그런 긴박한 상황을 경험하기 전에 훈련이나 교육에서 이를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건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사건을 되돌아보며 그때 느꼈던 불안과 혼란스러움이 점차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끝난 후에는 일상으로 돌아갔을 테지만 그날의 일은 분명히 뇌리에 깊이 남아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경험을 겪은 군인들이라면 그날의 기억이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히는 일이 많죠. 군대에서 겪는 일들은 그 자체로 개인적인 성장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 안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은 누군가에게는 한동안 마음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아무 일 없던 듯 돌아가면서도 당시의 일들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사건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겪은 군인들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이 단지 군대 내의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음을 느끼고 그때 겪은 감정들이 자신의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여전히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이 겪은 감정의 흐름과 변화일 것입니다. 지났을 때 저는 그날의 일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을 느꼈어요. 꿈속에서 본 그 여자의 머리카락과 절규하는 소리가 계속 떠올랐고 그날 강변에서 본 그 장면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지나쳐버리고 싶었지만 그 이상한 느낌은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며칠 후 제 동료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이상한 일 없었어? 라고 물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나도 그날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어 라며 말을 이어봤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꾸었던 꿈을 말해주었는데 내용이 제 꿈과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꿈속에서 똑같이 2층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똑같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그 친구의 침대 바로 옆에서 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 친구가 눈을 뜨자마자 입을 벌리고 절기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친구는 진영을 지르며 깨어났다고 했고 그렇게 둘 다 그 여자의 이미지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와 그 친구는 그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본 것이 정말 악몽에 불과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날의 강변에서 무언가를 본 것이 원인이었는지 서로 이야기했지만 그에 대한 확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로 우리 부대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말들이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그 여자를 강변의 여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부대 내에서 조금 이상한 일들이 몇 차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한밤중에 갑자기 침대가 흔들리거나 무언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각자 마음속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왜 그날 그 강변에 있었는지, 그 이후로도 그 질문들은 저와 동료들 사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건 이후 저는 그 경험이 단순한 악몽이나 우연의 예치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모습은 분명히 저와 제 동료들에게 강하게 각인되었고 그날 강변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이 죽은 시신이었는지 아니면 살아있던 사람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 후로 그 여자의 모습을 보지 않았더라도 그 기억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날 그 친구랑 고만에서 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해가 빨리 지고 주변은 조용한 편이었죠. 공원 근처를 지나면서 그 친구의 집으로 가기 전 우린 그때 뒤어 있는 건물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 건물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살았지만 지금은 누구도 보지 않는 듯한 곳이었어요. 건물의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벽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죠. 그때 갑자기 저에게 말했어요. 이 집, 뭔가 이상한 것 같다. 그 친구는 예전에 이 건물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 집에 살던 사람이 한 명씩 사라졌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꿈의 이야기일 뿐, 그때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 왠지 모르게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집을 지나쳐서 친구의 집을 갔고 잠시 후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건물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첫 번째로는 무슨 소리가 나지 않던 집 안에서 갑자기 낮은 발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였죠. 그때부터 뭔가 뒤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항상 그 건물을 지나칠 때마다 그 불안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말한 이야기도 점점 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죠. 몇 년 후 그 건물이 결국 철거되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가 들어서고 난 뒤에도 그 근처를 지나칠 때마다 저는 여전히 그 발소리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 건물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가 있지만 그때의 느낌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불안한 기운,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올 때의 발소리와 문 열리는 소리는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공포는 단순한 상상일지도 모르지만
왜 그렇게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던 건지 지금도 궁금해요. 심심해져서 다른 곳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때쯤 그 집은 이미 제게 익숙해져 있었고 그 반지하의 분위기도 이전처럼 낯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다시 그 집에 가기로 했고 이번에는 그 집에 대한 이상한 느낌을 무시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집에서 나온 물건들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번 더 그 집을 방문하고 나서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그날 친구들과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 안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마치 누군가나 낮은 목소리로 징얼거리는 듯한 소리였고 처음에는 단순히 바람이나 집 안의 낡은 나무들에서 나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더 명확해지는 소리에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친구들도 그런 기분을 느낀 듯 했고 우리는 잠시 그 자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그 집에 대한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왜 그 집은 그렇게 짙은 응습한 분위기였는지, 왜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서 그런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더 이상 호기심에 의한 탐험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날 이후로 그 집은 완전히 저희 지역 속에서 멀어졌고 저는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릴 때마다 저는 그 집에서 느꼈던 불안함과 그 당시의 호기심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나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면 그 뒷이야기를 아마도 지금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경기를 늦추지 말고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의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는 몸이 뜬 듯한 느낌을 받았고 주변의 소리가 멀어지고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엎드린 채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그저 머릿속에서 가득 찬 어지러움만이 계속되었어요. 그때 갑자기 제 몸이 스스로 움직인 듯한 느낌을 받았고 눈을 떴을 때 제 주변의 풍경이 전혀 다른 곳으로 바뀐 것 같았어요. 시장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순간 너무나도 불안한 느낌에 눈을 감고 다시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엎드려도 그 기분은 가라앉지 않았고 머리는 계속 어지럽고 세상이 빙빙불아났어요. 정신을 차리니 어느새 그 자리를 벗어나 있었고 시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다행히도 몸은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였고 그때서야 제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후에는 저는 그 일이 단순한 상상이나 착각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장의 끝에서 돌아다니는 이상한 소문들이 점점 더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대로라면 어떤 신이 나타난다고 했지만 그 뒤로는 누구도 그곳에서 문화상품권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의 기억은 점점 흐릿해졌지만 그 어지럽고 이상한 기분만큼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그곳을 다시 가보지 않았고 그 소문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결국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분과 몸이 붕뜬 느낌, 그리고 그 이후의 불안감은 가끔씩 떠오릅니다. 당시에 저는 어리다고 생각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인가 다른 세계와 연결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후로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에 대해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 호기심이 제게 가져다 준 것은 더 큰 두려움과 불안이었고 이제는 그런 소문이나 전설이 주는 불확실한 기운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소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시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인터폰이 울리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올 리가 없었던 시간대였고 저는 그 순간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밖에 나가셔서 집엔 저 혼자였는데 저는 문을 열기 전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을 열고 보니 그 형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했고 어제 집에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라며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 표정에서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 형은 저를 보며 조금의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 눈빛 속에 무언가 긴장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때부터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무언가 잘못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괜찮다고 말하려 하자 그는 그때부터 조금씩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너희 질이 왜 이렇게 변했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겠지?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그의 목소리에는 눈에 띄게 긴장된 떨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형의 손이 움켜잡은 손잡이가 더 이상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왜 나가서 얘기 좀 하자. 그 형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거부하고 집 안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잡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담어 자세를 취했어요. 순간 그 형의 얼굴에서 불안한 미소가 번지고 무언가 끔찍한 일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던 아버지가 그 형을 보고 매우 냉정한 표정으로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등장과 함께 형은 급히 얼굴을 돌리며 말을 멈췄고 그 상황이 더 이상 이상해질 수 없게 되었죠. 그는 별다른 말 없이 서둘러 집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형이 우리 집으로 돌아온 이유와 그날 그 형의 불안한 태도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후에 들어보니 그 형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 후로 그 형은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 일이 일어날 뻔한 순간이었고 그 불안한 기분은 지금도 가끔 떠오릅니다. 정말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알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끝난 후 저희 가족은 모두 그날의 상황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그 아르바이트생이 정말로 저희 집에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극위협적인 태도와 마지막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위협을 가했던 모습은 정말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했어요. 무언가 예고는 불길한 예처럼 다가왔던 그 순간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형은 결국 경찰서에서 나온 후에도 계속해서 다시 돌아와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위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경찰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출하 인원과 함께 바로 체포에 나섰죠. 체포된 후에도 그의 손에 든 물건들과 증거들에서 몰라온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여자친구를 토킹한 사실, 그리고 도망친 여자친구의 핸드폰과 돈이 그곳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잘린 이유는 단순히 일태만이나 성실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범죄 행동이 언제든지 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만약 제가 동생을 두고 갔거나 경찰이 오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지금도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와 제 가족은 사람에 대한 불신과 함께 세상에서 귀신보다 사람의 행동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어떤 얼굴이든 어떤 모습이든 사람의 본성은 예측할 수 없고 극위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여러분은 아마도 사람의 본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단순한 얼굴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의 일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리고 그때 만약 상황이 달라졌다면 어떻게 됐을지를 상상해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이제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또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하여 함께 소름 돋는 경험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기대하며 저는 또 다른 무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안전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